준서가 유언장 같은 건 남기신 게 있니? 딸 윤서연에게는 별도의 상속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 서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새벽 4시 17분, 아버지의 숨이 멈췄다. 9년 동안 매일 확인하던 가슴의 미세한 오르내림이 마침내 정지했다. 인천 연수구의 오래된 아파트.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리고 가래를 뽑아내는 일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윤서연, 48세. 지역보건센터에서 케어 코디네이터로 일했지만 아버지의 뇌경색 이후 9년간 가정간병에 전념했다. 달력에는 투약 시간, 혈압 체크, 물리치료 스케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제 그 달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미안했다. 고맙다. 아버지 한경호의 마지막 말이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말하기 어려워하셨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는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미안하고 무엇이 고마웠는지 나는 그때는 몰랐다. 오빠 한준석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오빠는 지금 간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30분 후 오빠가 도착했고 뒤이어 새언니 최혜진과 조카도 왔다. 오빠는 중경 건설회사 대표로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간병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오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새언니는 바로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나는 이미 9년 전부터 준비해둔 리스트를 꺼냈다. 장례식장 연락처, 부고 발송 명단, 영정사진 후보들까지 모든 것이 내 손에 있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문객들은 자연스럽게 오빠를 향해 인사했다. 고생 많으셨다고, 아버님을 잘 모셨다고, 이제 편히 쉬시겠다고. 모든 위로의 말이 오빠에게 향했다. 나는 옆에서 조문록을 정리하고 화환을 배치하며 실무를 담당했지만 상주는 오빠였다. 9년간 아버지를 돌본 사람은 나였지만 장례식에서 아들의 자리는 따로 있었다. 아버지 동생이 지나가듯 서연이가 정말 효녀라고 말했지만 곧바로 오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물었다. 준서가 유언장 같은 건 남기신 게 있니? 그 순간 새언니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봤다. 나 역시 궁금했다. 9년간 간병비로 내 적금을 모두 털어넣었고 직장도 그만뒀다.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다 보상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밤이 깊어가자 조문객들이 돌아갔다.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9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새벽 2시마다 일어나 체위를 바꿔드리던 일, 흡인기 소리에 잠을 깨던 밤들, 물리치료사, 간호사들과 상의하며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던 일상, 그 모든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였을까? 내 9년은 어디에 남아있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다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 뿐이었다. 미안했다. 고맙다. 이튿날 아침 부고를 정리하면서 깨달았다. 부고 연락 리스트에서 내 이름이 빠져 있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한준석만 기재되어 있었고 나는 그저 고인의 딸일 뿐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우리는 서울 마포에 있는 법률사무소 마루에 모였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1년 전
공증된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고인 한경우의 유언장이라면서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 시가 15억은 장남 한준석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시가 25억도 장남 한준석에게, 인천 남동구 중공업 지역 토지 시가 30억도 장남 한준석에게, 금융자산 일체 약 20억 상당도 장남 한준석에게,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가슴을 찔렀다. 딸 윤서연에게는 별도의 상속 재산을 남기지 않는다. 딸의 봉양은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였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음을 명시한다. 당연한 도리, 별도의 보상은 없음. 9년간의 헌신이 한 줄로 정리되었다. 오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다고 아버지께서 서연이한테 고마워하신다고 늘 말씀하셨는데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새언니는 달랐다. 법적으로 문제 없냐고 물었다. 장남 중심의 상속은 전통적이니까 괜찮지 않냐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장이 명확하고 공증도 완료되어 있어 법적 효력에 문제없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언니가 말했다. 아가씨, 이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무슨 정리냐고 물으니 이 집 말이라고 했다. 준석 씨가 상속받았으니 자신들이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한 달. 9년을 살았던 집에서 한 달 시간을 준다는 표현이었다. 그리고 아버님 방은 비워달라고 했다. 승민이가 대학생이니까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조카가 거들었다. 이모, 할아버지 방 자기가 써도 되냐고. 지금 방이 너무 작다고. 그들에게 나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다. 아버지를 돌보는 역할이 끝나자 이 집에서의 내 존재 이유도 사라진 것이었다. 그날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48세, 9년간의 경력, 단절은 높은 벽이었다. 케어 코디네이터 경력이 있다고 하면 현장을 9년간 비우셨고 연령대도 그렇고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런 내게 반상회장 장옥심 씨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동네 남촌밥상이라는 식당에서 사람을 구한다면서 사장님이 좋은 분이니까 한번 가보라고 했다.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희망마저 무너뜨렸다. 이번 주 안에 나가시면 더 좋겠다는 세연의 목소리였다. 오빠가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망설이자 세연은 말했다. 준석 씨, 우리도 새 출발해야 한다고.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을 수는 없다고. 나는 벽에 기대 서서 그 대화를 들었다. 내가 과거라는 것, 그들의 새 출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인천 남동구의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다. 9년 전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아버지 간병비로 사용한 터라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첫날 밤 습기가 차는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보름. 그동안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남촌 밥상 첫 출근 날 사장 김만수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장 반장님이 추천해 주신 분이냐고. 식당 일 해본 적 있냐고 물었다. 없다고 하니 그럼 됐다면서. 일단 해보자고 했다. 점심시간 러시는 전쟁 같았다. 주문받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설거지까지. 손은 서툴렀지만 몸이 기억을 꺼내왔다. 보건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도왔던 손놀림,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며요. 익힌 세심함이 도움이 되었다. 김 사장이 웃으며 꽤 괜찮다고 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할 거냐고 물었다. 하루 6시간, 주 5일, 월급은 150만 원.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감사했다. 9년 만에 다시 받는 월급이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서연 씨냐고. 고인의 추가 유언장. 봉인 해제일이 오늘이라고 했다. 추가 유언장이 뭐냐고 물으니 6개월 전에 작성된 두 번째 유언장이 있다고 했다. 고인의 지시에 따라 첫 번째 유언장. 공개 후 정확히 일주일 뒤에 해제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두 번째 유언장이라니. 내일 오전 10시에 법률사무소로 오라고 했다. 상속인 전체가 참석해야 한다고. 전화를 끊고 오빠에게 연락했다. 변호사께서 추가 유언장이 있다고 하는데라고 했더니 오빠도 놀랐다. 왜 이제 말하는 거냐고. 아버지께서 일주일 후 공개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두 번째 유언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9년간의 헌신에 대한 인정이 있을까? 아니면 더 차가운 현실일까? 다음 날 아침 법률사무소에 다시 모였다. 오빠와 새언니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다. 변호사가 6개월 전 공증된 두 번째 유언장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했다. 봉인을 뜯고 유언장을 펼쳤다. 한경호의 두 번째 유언장을 낭독하겠다고 했다. 전 재산의 70% 약 63억 상당을 딸 윤서연에게 상속한다고 했다. 장남 한준석에게는 30% 약 27억 상당을, 이는 지난 20년간 사업 지원금 15억과 주택 구입 지원금 5억을 고려한 것이라고. 그리고 충격적인 문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유언장은 남은 자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나는 말을 잃었다. 70%, 63억 원. 내가 그동안 꿈꿔본 적도 없는 금액이었다. 새언니가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다. 이게 말이 되냐고. 법적으로 무효 아니냐고.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다. 두 번째 유언장이 나중에 작성되었고 정식 공증을 받았으므로 이것이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오빠는 침묵했다. 새언니는 계속 항의했지만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고인께서 비디오 메시지도 남기셨다고 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고 비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6개월 전, 아직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시면서도 또렷한 의식을 유지하고 계실 때의 모습이었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첫 번째 유언장으로 너를 많이 상처 주었을 거야. 나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다고. 당신이 없어진 후에 나를 어떻게 대할지, 내 9년의 헌신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서연아, 내 9년은 의무가 아니었어. 그건 사랑이었고 책임의 선택이었어. 난 그걸 알고 있었어. 화면 속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본 건 혈연보다 돌봄의 무게였다고.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인지를.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씀하셨다. 너를 품은 날부터 넌 내 딸이었어.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한 딸. 그제서야 알았다. 나는 입양된 아이였던 것이다.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품은 날이라는 표현에서 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가 화면에서 오빠를 불렀다. 준서가, 너도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 너에게도 미안하다고.
하지만 넌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사업 자금, 집 마련 자금, 그리고 무엇보다 장남으로서의 특권들.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서연이는 9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나를 돌봤다고. 그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새언니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유 원장은 완전히 유효하다고. 공증도 완료되었고 고인의 정신적 능력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오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서연아, 미안해. 오빠는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가끔 흘리던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의 방향이 누구를 향했는지. 자신은 이미 많이 받았는데 나는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를 돌봤는데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디오가 계속 재생되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서연아, 이제는 너를 먼저 살아라. 9년 동안 나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내 꿈을 찾아라. 화면이 꺼졌다. 사무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새언니가 다시 항의하려 했지만 오빠가 막았다. 그만하라고. 아버지 뜻이라고. 나는 오빠를 바라봤다. 오빠, 27억이면 충분해.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 그동안의 말과 태도였어. 오빠가 답했다. 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날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9년의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이 정말 필요했던 건지,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그 사이 나는 계속 남촌 밥상에서 일했다. 김 사장은 내 상황을 알게 된 후에도 일은 계속 할 거냐고 물었다. 계속 하고 싶다고 했더니 다행이라고 했다. 서연 씨 없으면 자기 식당 안 돌아간다고. 상속이 완료된 후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우선 인천 남동구에 작은 상가를 하나 매입했다. 그곳에 숨결돌봄 센터를 열기로 했다. 가족 간병인들을 위한 무료 교육센터였다. 기본 간병 기술부터 심리적 소진 예방까지 내가 9년간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다. 김 사장이 첫 번째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좋은 일이라고. 자신도 장모님 간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고 했다. 센터 오픈 첫날 10명의 가족 간병인들이 모였다. 대부분 40에 50대 여성들이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간병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다고 했다. 가족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첫 수업을 마치고 한 분이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고맙다고. 처음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내 9년은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9년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한 달 후 제사날이 돌아왔다. 오빠가 조심스럽게 연락했다. 같이 저녁 먹자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우리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냉면집에 갔다. 새언니도 함께였는데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예전보다는 누그러져 있었다. 새언니가 말했다. 아가씨, 그때는 자신이 너무했다고.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다. 돌봄센터 잘 되고 있다면서 물었다. 보람있다고 답했다. 오빠가 말했다. 서연아, 우리 관계를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에서 잠시 생각했다. 오빠, 나는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경계는 필요해.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오빠가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비디오 메시지를 다시 들었다. 이제는 너를 먼저 살아라. 창문을 열자 인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졌다. 9년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내 새로운 직업이 되었고, 새로운 사명이 되었으며, 새로운 존엄이 되었다. 돌봄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며 매일 다짐한다. 희생은 몰라도 소모되지는 않겠다고. 내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1년 후 숨결돌봄센터는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가족 간병인 지원기관이 되었다. 윤서연은 단순히 돈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존엄하게 살 권리를 물려받았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다. 오빠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이 이제 내 9년은 어디에 남아있지?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9년은 지금 여기 그녀의 새로운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